경상남도 깊은 산속 궁룡사라는 작은 절이 있었다. 절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쉼터였으며 계절이 바뀌어도 항상 고요하고 평온했다.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밤, 절의 대웅전 앞에 낯선 울음소리가 퍼졌다. 정화 스님은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던 그 새벽, 그녀는 등불을 들고 소리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자마자 눈발 사이로 작고 젖은 보자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보자기 안에는 갓난아이가 누워 있었다. 그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다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곧 조용해졌다. 스님은 조용히 속삭였다. 하은이, 이제 괜찮아. 내 이름은 하은이다. 하늘이 준 은혜, 그 뜻이란다. 그날 이후 하은은 궁룡사에서 자라났다. 절의 기도 소리,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 매년 돌아오는 연등축제. 그녀의 세상은 오직 절 아니었다. 어린 시절의 하은은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였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눈을 감고 생각하곤 했다. 왜 나만 엄마 아빠가 없을까? 나는 왜 절에 버려졌을까? 정화 스님은 하은에게 모든 정성을 다했다. 공부를 가르치고 절의 일을 함께 나누고 하은이 질문을 하면 조용히 미소로 대답했다. 그러나 아무리 따뜻한 품이라도 친엄마의 품과는 다르다는 걸 하은은 자라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느꼈다. 16이 되었을 때 하은은 정식으로 출가를 결심했다. 그녀는 삭발을 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과거를 찾지 않겠습니다. 이곳이 나의 집입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마치 억지로 봉인된 문처럼 그녀 안의 외로움과 결핍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20살이 된 하은은 절에서 가장 신심 깊은 비구니로 성장했다. 절을 찾는 신도들도 그녀의 맑은 눈빛과 조용한 미소에 감동하곤 했다. 그러나 진정한 평온은 늘 그녀의 중심을 조금씩 비껴갔다. 매년 백중절이 오면 절에는 부모님을 기리는 제사와 기도가 이어졌다.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은은 무릎 꿇고 연부를 외우면서도 가슴속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피어올랐다.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도 모른 채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을 향해 연부를 드렸다. 하은아, 흔들리지 마라. 그리움은 집착일 뿐이다. 하지만 어느 해 그 고요한 흐름이 깨지기 시작했다. 초가을, 절에 서울에서 온 봉사단체가 방문했다. 그들은 낡은 지붕을 수리하고 기와를 교체하며 며칠간 머물렀다. 그들 중에는 정우라는 남자와 그의 6살 난 딸 아라가 있었다. 하은은 아이들에게 차를 나눠주던 중 아라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우리 엄마랑 닮았어요. 하은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아이의 눈은 슬픔을 머금고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거울 속에서 보던 그 눈빛과 같았다. 정우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배려 깊었고 아라를 무척 아꼈다. 그는 절을 돕는 데 열심이었고 하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아라가 장난을 치다가 다쳤을 때 하은이 달려와 아이를 품에 안고 토닥이는 모습을 보고 정우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라는 당신을 좋아하네요. 요즘 잘 웃지 않거든요.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들이 절에서는 조용히 머무르지만 속은 다 보여요. 아라는 많이 외로운 아이 같아요. 그날 밤 하은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무거웠다. 아라의 말, 정우의 눈빛,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안았을 때 느낀 낯선 따뜻함이 그녀의 고요한 마음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읊조렸다. 이 감정은 무엇인가요? 하은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지난 10여 년간 스스로를 속여온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다. 자신이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면 아이의 한마디에 이토록 흔들리는가. 이튿날 새벽 예불이 끝난 후 하은은 정화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며칠 동안 입선 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정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흔들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다만 그 흔들림을 외면하지 말 거라. 하은은 작은 선방에 들어갔다. 산속엔 벌써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방석을 깔고 가부좌를 틀었다. 기도의 첫 문장을 시작하려는 순간 그녀의 마음에 아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리고 스님, 엄마 닮았어요. 하은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기도는 오직 그녀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 하은은 선방 안에서 사흘째 앉아 있었다. 숨을 고르고 눈을 감으면 들판 너머로 부는 가을바람 소리와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히 들려왔다. 외부의 소리는 차단되었지만 내면의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명상 중 그녀는 계속 아라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안에서 일렁이던 낯선 감정. 어쩌면 그 아이는 내게 거울일지도 몰라. 그녀는 반복해서 되뇌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느꼈던 고립감과 두려움, 그 불안한 감정이 아라의 눈 속에서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지난 과거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넷째 날 밤, 하은은 깊은 선정을 들며 또 하나의 꿈을 꾸었다. 조선시대, 안개 자욱한 산골 마을. 그녀는 기와집 처마 아래에 앉아 있었다. 긴 흑발을 단정히 따내린 채 고운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 이름은 서화. 그녀는 산에 다녀오는 젊은 군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지우.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만으로 버텨온 두 사람. 그러나 어느 날 지우는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서화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며 그를 기다렸다. 하은은 꿈속에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 난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깨어난 하은은 혼란스러웠다. 꿈은 너무나 생생했고 마치 기억처럼 선명했다. 이 감정은 단순한 환상일까? 아니면 전생의 기억일까?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나 많은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선방에서 나와 곧장 정화 스님을 찾아간 하은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님, 저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고 감정이 자꾸 일렁입니다. 정화 스님은 뜨거운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너의 마음에 파도가 이는구나. 하지만 바다도 가끔은 흔들린단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길을 찾는 거야. 하은은 물었다. 스님, 만약 제가 출가한 스님이 아니라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정화 스님은 눈을 감고 차를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하은아, 내가 누구든 간에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이다. 내가 마음속에서 진실을 따라간다면 그 길은 이미 수행이란다. 며칠 후 서울로 돌아가던 봉사단 일행 중 일부가 절에 다시 들렀다. 그중 정우와 아라도 함께였다. 이번에는 짧은 방문이었지만 아라는 하은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스님, 보고 싶었어요. 하은은 당황했지만 아이를 조심스레 안아주며 말했다. 나도 아라가 그리웠어. 정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웃지도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다. 다만 그의 눈빛 속에는 조심스러운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하은은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꿈속의 지우. 그 사람과 너무도 닮은 눈빛. 하은은 그날 밤 혼자 절 뒤에 대숲길을 걸었다. 가을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다.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남았다. 이것이 단지 동정일까? 아니면 인연일까? 그녀는 자신에게 솔직해지려 했다. 아라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본능적이고 깊은 그리움과 연결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 아이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린 유년 시절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었다. 며칠 후 정우는 절에 따로 남아 하은에게 인사를 건넸다. 하은 스님, 혹시 서울에 오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아라도 스님을 많이 좋아하니까요.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에 갈 일이 생기면 꼭 연락드릴게요.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단정한 글씨로 적힌 이름, 그리고 연락처. 하은은 그것을 받아 손에 쥐었다. 차가운 가을 공기 속에서도
명암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마음속에 물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그날 밤, 그녀는 정화 스님의 방을 찾았다. 그리고 말했다. 스님, 며칠 동안 절을 떠나 서울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정화 스님은 미동도 없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마음은 이미 길을 택했구나.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다녀와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제 마음이 결정할 겁니다. 정화 스님은 살며시 미소 지었다. 하은아, 수행자는 길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다.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란다.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허락처럼 들렸다. 이틀 후, 하은은 서울행 첫차를 타고 절을 떠났다. 떠나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은은하게 피어있는 상국화 한 송이였다. 그 꽃은 마치 말하는 듯했다. 너의 가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서울은 궁룡사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하은이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수많은 사람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전광판의 빛, 지하철 소리.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고 혼란스러웠다. 정우는 그녀에게 조용한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두었다. 삼청동 언덕길에 있는 작은 한옥. 창밖으로 단풍 든 나무들이 보였고 정갈한 마루와 다다미방이 오히려 절을 떠난 허전함을 조금 달래주었다. 그녀는 방 한쪽에 작게 법구경을 놓고 매일 새벽 자성과 연부를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은 절에서처럼 고요하지 않았다. 서울의 공기에는 늘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자유는 그녀를 해방시켰지만 동시에 방향을 잃게 만들었다. 이틀째 되는 날, 정우가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왔다. 평범한 남색 셔츠에 검은 코트를 입은 그는 여느 도시 남성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하은은 그의 표정에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배려를 읽을 수 있었다. 잘 지내셨어요? 서울이 너무 복잡하죠?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생각보다 조용한 순간이 없네요.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혹시 아라를 보러 오실래요? 아이가 많이 보고 싶어해요. 하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안에도 그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자신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연민이 아님은 분명했다. 정우의 집은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였다. 아라는 문을 열자마자 하은에게 달려와 안겼다. 엄마, 아니, 스님. 하은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라의 체온은 따뜻했고 그녀의 품에서 안정된 듯 조용히 안겼다. 그날 저녁,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와 나물 몇 가지, 단출하지만 정우가 정성껏 차린 상이었다. 식사 중 아라는 하은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계속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라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정우와 하은은 주방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라는 언제부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하은이 물었다.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였어요. 아이는 그 장면을 직접 보았고 그 충격이 언어로 나타난 거죠.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도 부모를 보지 못하고 자랐지만 아라처럼 그 상실의 순간을 눈앞에서 목격한 적은 없었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전문 치료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누군가의 따뜻한 존재, 진심으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하은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라의 손, 그 아이의 숨결, 그리고 자신이 느낀 이상한 친밀감. 이 감정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았다. 삭발한 머리, 맑은 눈동자, 붓으로 그리지 않은 얼굴.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지금까지 절에서 감추어왔던 감정의 흔적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정우와 아라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갔다. 아라는 줄곧 하은의 손을 잡고 걸었고 가끔 그녀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산책이 끝날 무렵 아라는 갑자기 하은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스님, 혹시 진짜 우리 엄마 아니에요? 그 말에 하은은 말문이 막혔다. 아이는 장난이 아니었다. 너무도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우가 급히 아이를 다독였지만 하은은 조용히 아이를 안았다. 아라야, 나는 내 엄마는 아니지만 너를 아주 많이 생각하고 있어. 아라는 그녀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하은은 거의 매일 아라와 시간을 보냈다. 미술관, 도서관, 근처 절 방문 등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다. 내가 여기에 머무는 이유는 아라인가? 아니면 내 안의 결핍을 채우기 위함인가? 하루는 게스트하우스에 혼자 앉아있던 그녀에게 정우가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제안했다. 혹시 아라와 함께 조금 더 지내보지 않겠어요? 제가 바쁠 때 아이가 스님 곁에 있으면 더 안정감을 느낄 것 같아서요. 하은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출가한 사람이었고 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어느새 아라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법구경을 앞에 두고 기도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평온함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기도는 마치 누군가에게 묻는 듯한 탄식처럼 흘러나왔다. 부처님, 저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 감정이 집착입니까? 아니면 자비입니까?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서울에 온 지 어느덧 보름이 지나 있었다. 하은은 여전히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제 달라져 있었다. 아침에는 좌성과 기도, 낮에는 아라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혼자 조용히 법문을 읽으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감정,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그리고 점점 또렷해지는 어떤 장면들이 매일 밤 그녀의 꿈속에 나타났다. 그날도 그녀는 아라와 함께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아이를 데려다주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늦은 밤, 차가운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고 그녀는 무거운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흐릿하지 않았다. 너무나 선명했다. 조선 말기, 작은 산골 마을. 그녀는 젊은 여인, 서화였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마을에서 자수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상처 입은 군인을 산길에서 발견했다. 그 군인의 이름은 지우.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그를 그녀는 집으로 데려가 치료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작은 불빛 아래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서화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고 지우 역시 전장의 피비린내 속에서 서화를 통해 사람다운 감정을 회복해갔다. 하지만 전쟁은 쉽게 그들을 놔주지 않았다. 지우는 다시 부름을 받고 떠나야 했다. 그날 밤 서화는 그를 붙잡지도 울지도 않았다. 다만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새 수놓은 불경 구절이 담긴 천 조각과 그녀의 이름을 쓴 나무패가 있었다. 돌아오면 꼭 이걸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믿을 수 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반드시 돌아올게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서화는 매일 아침마당을 쓸며 그를 기다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전쟁 과부라 불렀고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은 채 홀로 살다가 노년의 어느 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하은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단지 꿈이라기엔 너무나 강렬했고 마치 실제로 겪은 일처럼 생생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그게 정말 제 전생이라면 지금 이 감정도 단순한 착각은 아니겠지요. 그녀는 자신이 왜 정우에게 끌리는지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감정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전 인연의 끈처럼 이어져 온 것이었다. 그리고 알아. 그 아이의 눈빛.
어쩌면 그녀는 지우와 자신 사이에 이루지 못한 인연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하은은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스님이었다. 비록 저를 떠나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세속의 삶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그녀가 이 감정을 따라가도 되는 걸까? 그날 저녁, 정우가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는 하은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정우 씨, 혹시 전생을 믿으세요? 정우는 의외라는 듯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라가 엄마를 잃고 나서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의 기억이나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제가 어젯밤 아주 오래된 꿈을 꾸었어요. 당신과 같은 얼굴을 한 남자와 함께였던 꿈. 그 사람은 전쟁터로 떠났고 저는 평생 그를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정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한참을 앉아있던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상하게도 저도 스님을 처음 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어요. 아라가 처음으로 말을 더듬지 않고 말한 것도 스님을 처음 만난 날이었고요. 그들은 그날 밤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백 년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은은 깨달았다. 이 만남은 단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인연의 연장선이었고 이번 생에서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완성되어야 할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감정이 아닌 마음, 충동이 아닌 자비로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또다시 지난 생처럼 고통만 남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정우 씨, 저는 아직 답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전까진 어떤 선택도 하지 않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가을의 달빛이 마당의 은행나무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다. 이번 생에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하은은 어느 날 아침 법구경을 덮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삼청동의 단풍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나뭇가지는 마치 알몸으로 세상 앞에 선 듯 삭막했다. 그녀의 마음 또한 그러했다. 꿈속에서 보았던 기억들, 정우와 나눈 말들, 아라와 함께한 시간들, 모든 것이 아름다우면서도 그녀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명확히 느낄 수 있었다. 단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안에서 어떤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 전환이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 끝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정우에게 연락해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씩이 놓였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향기를 맡으며 앉아 있었다. 정우 씨,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조만간 궁룡사로 돌아가야겠어요. 정우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많은 걸 느끼셨어도 스님이셨으니까요. 하지만 하은은 말을 이었다. 이번엔 돌아가서 제 길이 어디인지 다시 확인하려 합니다. 출가 이전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제 마음으로요. 정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돌아오실 수도 있나요?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스스로에게도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그녀는 지금 자신을 감추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것. 며칠 후 하은은 서울을 떠났다. 떠나는 날 아라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스님,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또 올 거죠? 하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라는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어. 그러니 내가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그 말은 그녀에게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버스가 떠나 서울의 빌딩 숲을 뒤로할 때
그녀는 처음으로 떠남이란 단어가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걸 깨달았다. 궁룡사에 도착한 하은은 예전처럼 조용한 공기 속에 자신을 맡겼다. 절은 그대로였다. 시간도 그대로인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과 달랐다. 마음속에 아라의 웃음과 정우의 말이 떠다니는 그녀는 더 이상 온전히 비워진 존재가 아니었다. 정화 스님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곧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고 싶으냐? 하은은 대답했다. 제 안으로요. 그리고 그 끝에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면 거기로 가야겠지요. 며칠 후 절에 있던 하은에게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정우가 보낸 것이었다. 봉투 안에는 아라가 그린 그림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하은 스님, 보고 싶어요. 스님 없으니까 밥 먹을 때도 조용하고 아빠도 자꾸 한숨 쉬어요. 나중에 놀러 오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수국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하은은 그림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수국은 그해 봄절 뒷마당에서 피었던 꽃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그 그림을 곁에 두고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 질문이 떠올랐다. 아이의 사랑을 받아도 될까? 아니면 그 사랑조차도 내가 놓아야 할 것일까? 그녀는 다시 선방에 들어갔다. 이번엔 그 어떤 때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 앉았다. 연불 대신 그녀는 자신을 마주했다. 자신의 과거, 욕망, 그리고 불안.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숨을 골랐다. 사흘째 되는 밤, 그녀는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깨어있는 순간, 하나의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서화도, 절의 하은도 아닌, 지금 여기 있는 나 자신이다. 그녀는 새벽녘, 정화 스님을 찾아갔다. 조용한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말했다. 스님, 저는 이제 절을 떠나려 합니다. 완전히. 정화 스님은 놀라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길로 가는 거다. 하은은 눈을 떴다. 세상이 새롭게 보였다. 절의 바람 소리도, 연불 소리도 이제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품은 채 발걸음을 돌렸다. 하산하는 길,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버려졌던 그 골목 앞에 섰다. 이제는 문도 바뀌고 풍경도 달라졌지만 그녀의 기억은 그곳에 남아 있었다. 그 아이는 돌아왔다. 그러나 울지 않는다.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천천히 도시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서울로 다시 돌아온 하은은 이번엔 잠시 머무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궁룡사에 있던 짐들을 모두 정리했고 정식으로 절을 떠났다는 사실을 조용히 전했다. 정화 스님은 짧은 편지로 응답했다. 길은 하나가 아니다. 내가 가는 길 위에 고요함이 있기를. 하은은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지내기 시작했다. 주변에는 오래된 한옥과 작은 텃밭들이 있었고 그녀는 매일 아침 차를 끓이고 좌선을 하며 일상을 정돈했다. 출가 시절처럼 머리를 짧게 유지했지만 이제는 스님도 레이퍼선도 아닌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존재였다. 며칠 후 정우와 아라가 그녀를 찾아왔다. 아라는 집을 보자마자 기뻐서 소리를 질렀고 그녀의 품에 달려와 안겼다. 스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해요? 하은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하은 이모라고 해볼까? 아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한 듯 말했다. 좋아요. 하은 이모. 정우는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하은의 변화가 가져올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정말 그렇게 사시려는 건가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모든 걸 결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더는 제 감정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며칠 후 그들은 함께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평일 낮이라 사람이 드물었고 아라는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멀리서 어떤 익숙한 시선이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하은이 정우와 아라 옆에 앉아 미소 짓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설명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때 경상남도의 유명한 비군이었던 그녀. 지금은 재벌 CEO와 아이와 함께 완전한 환속인가. 사진은 빠르게 퍼졌고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다. 이중생활했던 거 아냐? 스님이 아니라 여우였네. 역겹다. 절에서 받은 공양은 다 뱉어내고 나가라. 물론 일부는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다. 출가자도 사람이다.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나? 그녀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본 사람이다. 비난은 과하다. 그러나 익명 뒤에 숨은 세상은 냉혹했다. 하은은 그날 저녁 정우에게서 전화로 소식을 들었다. 하은 씨, 온라인에 사진이 퍼졌어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예감은 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손은 떨리고 마음은 가라앉았다. 그녀는 다시 인터넷을 열어 기사와 댓글을 직접 읽었다. 날카로운 말, 모욕적인 표현, 그리고 무지에서 비롯된 판단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누구지? 내가 떠난 건 진심이었고 지금 여기 있는 나도 진심이다. 그런데 왜 이 진심은 받아들여지지 못할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근처 작은 사찰을 찾았다. 출가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예불을 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다. 궁룡사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 스님 명선이었다. 하은, 정말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어.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이에요, 스님. 명선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떠날 거였으면 왜 그토록 정진했니? 하은은 조용히 답했다. 정진했기 때문에 마음을 속이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건 내 착각이야. 지금 넌 집착 속에 빠져 있잖아. 그 아이, 그 남자, 그게 다 전생의 인연이라고 믿는 건 결국 현실을 포장하려는 자기 기만이야. 하은은 말없이 들었다. 그 말들이 그녀의 안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혹시 그래도 누군가는 나처럼 흔들리다가 내 선택을 보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길을 가보고 싶어요. 명선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다. 자비란 이름으로 욕망을 합리화하지 마. 그건 진짜 위험한 길이야. 하은은 절 밖에 서서 긴 숨을 내쉬었다. 햇빛은 따가웠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과는 달랐다. 그날 밤 그녀는 인터넷을 끄고 종이에 펜을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나는 스님이었고 지금은 한 아이의 이모이자 한 사람의 번이며 무엇보다 나 자신이다. 나는 환속하지 않았다. 다만 내 방식으로 길을 계속 걷고 있다. 이 글은 그녀가 운영을 시작한 작은 블로그에 올라갔다. 그리고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 글에는 예상치 못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신학대학을 그만두고 엄마가 되었어요. 하은님 이야기,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는 산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산에서 내려오죠. 당신의 길도 수행의 한 모습이에요. 비난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공감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하은은 그날 밤 차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라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정우는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 길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나를 속이지 않기로 한 건 그 어떤 깨달음보다 소중한 선택이야. 겨울이 다가올수록 도시는 차가워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하은은 여전히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아라와 정우와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는 점점 아이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 듯 보였다. 놀이 도중 갑자기 멈추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평소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를 거부하고 방에 혼자 있으려 했다. 하은은 처음엔 계절 탓이라 생각했다. 날씨가 추워지고 학교 수업이 많아져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어느 날 밤 아이는 자다 말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엄마, 엄마 가지 마.
하은은 깜짝 놀라 방으로 달려갔다. 땀에 흠뻑 젖은 아라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울고 있었다. 정우도 곧 달려왔고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아이는 하은의 팔을 붙잡고 흐느꼈다. 엄마, 제발, 날 두고 가지 마. 그 말은 하은의 가슴을 찢는 듯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 하은은 아라의 상태가 단순한 심리적 기복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정우는 바로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예약했고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진료실 안 의사는 아라와의 짧은 상담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라는 복합 상실 반응을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그 공백을 하은 씨가 메워주고 계셨던 거죠. 문제는 그 대체가 너무 효과적이었기에 아이의 무의식은 하은 씨를 실제 어머니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그녀를 멈춰 서게 만들었다. 이제 하은 씨가 단지 이모나 스님으로 존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이에게는 지금 절대적인 보호자이고 정서적 중심입니다. 만약 다시 떠나거나 거리감을 두게 되면 아이는 또 한 번의 상실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이번엔 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어요. 정우는 자리에서 몸을 움찔했다. 하은은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을 꼭 쥐었다. 아이의 손이 떠올랐다. 밤마다 자신을 향해 뻗는 그 작은 손, 그 손을 놓는다는 상상만으로도 그녀는 숨이 막혔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겨울바람은 매섭게 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들 주위만 정적이 감돌았다. 집에 돌아온 후 아라는 피곤했는지 금세 잠들었다. 거실엔 하은과 정우만 남았다. 정우는 커피를 따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하은 씨,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아라는 당신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어요. 이건 단순한 연민이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마음에서 온 책임.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그게 당신이 말하던 자비인가요? 그 질문은 하은을 멈칫하게 했다. 자비. 그녀가 수도 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지 관념이나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요구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하은은 다시 선 자세로 좌선에 들었다. 오래된 습관처럼 익숙한 자세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묻기 시작했다. 부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이 진짜 자비입니까? 아니면 제 불안과 정을 정당화하는 핑곗거리입니까? 한참을 그렇게 묵상한 끝에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의 답이 떠올랐다. 자비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아라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치유도 무조건적인 애착도 아니었다. 단지 지금 여기에 있어주는 어른. 아이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고 울 때 같이 울어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이라면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다음 날 하은은 정우와 함께 아라를 위한 상담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기로 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은 공간을 하나 열 준비를 시작했다. 그 공간은 이름 없이 존재할 예정이었다. 스튜디오도, 교실도, 상담소도 아닌 단지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머물 수 있는 따뜻한 곳. 절에서 배운 모든 것과 세상에서 느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리. 하은은 정우에게 말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라뿐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제가 전할 수 있는 방식의 자비예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떠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돌아온 거예요. 아주 깊은 곳에서. 그날 밤, 아라는 하은에게 처음으로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 이모, 나 이제 꿈에서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플 때 누가 옆에 있는지 아니까. 하은은 아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서로를 놓지 말자.
겨울이 깊어지자 눈이 자주 내렸다. 하은은 이제 매일 아침 아라와 함께 등교 준비를 하고 저녁이면 책을 읽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삶은 단순했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전보다 더 많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작은 공간은 예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다. 이웃의 도움으로 개조한 오래된 한옥 한 채, 이름도 간판도 없는 그곳은 입소문을 타고 서서히 사람들의 발길을 끌기 시작했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 말이 적어진 청소년들, 속이 허전한 어른들까지. 그들은 하은을 찾아왔고 그녀는 그저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과 짧은 침묵을 건넸다. 그곳엔 교리도 없고 설법도 없었다. 다만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하은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어쩌면 내가 절을 떠난 건 도를 잃은 게 아니라 도를 더 넓은 곳에서 찾으려는 여정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평온한 흐름은 정우의 한마디로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그녀를 집 근처 작은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아라는 친구 생일 파티에 가 있었고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 생긴 날이었다. 식사는 조용히 흘러갔다. 서로 익숙한 듯 굳이 말이 많지 않아도 편안한 공기가 오갔다. 디저트가 나왔을 무렵 정우는 작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은은 숨을 멈췄다. 상자 안에는 단순한 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작고 투명한 돌이 박힌 반지. 눈에 띄지 않지만 묵직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정우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당신이 출가자였다는 걸 알기에 지금도 이 말이 옳은지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건 하나예요. 아라에게도 저에게도 당신은 더 이상 그냥 고마운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은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말은 예고된 것이었지만 막상 마주하자 그녀는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느꼈다. 정우 씨. 그녀는 조용히 상자를 닫았다. 고마워요. 정말 진심으로.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림 없는 단단함으로 가득했다. 기다릴게요. 당신이 아니라면 아무도 아니에요. 그날 밤 하은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방석 위에 앉았다. 불경을 펼치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조용히 질문을 던졌다. 사랑은 자비와 함께할 수 있는가? 과거의 그녀는 그 질문에 단호히 아니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욕망이 될 수 있고 자비는 욕망을 내려놓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정우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끌림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아라에 대한 사랑이 희생이나 본능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함께 살아내려는 마음, 함께 걸으려는 의지였다. 며칠 후 그녀는 정우와 다시 만났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 말했다. 당신의 마음 충분히 전해졌어요. 하지만 제가 그 마음을 온전히 받기 위해선 저 자신과의 화해가 먼저예요. 무슨 뜻이죠? 제가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제 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행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걸 스스로 확신해야 해요. 그리고 그 길에 제가 흔들릴 때 당신이 저를 붙잡기보다 같이 흔들려줄 수 있다면 그땐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정우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흔들릴게요. 그러면서 같이 버틸게요. 그 말에 하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이전보다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어떤 이름도 붙지 않았다. 연인도 부부도 아니었다. 다만 서로의 곁에 있는 사람. 때론 멀찍이 떨어져, 때론 가까이 서서.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두고 말이 많았다. 과거의 불자들은 그녀를 배신자라 불렀고 세속의 사람들은 위선자라 비난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진심이라는 것. 어느 날 아라가 그녀에게 물었다. 이모,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기도일 수 있어요? 하은은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다. 그럼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가장 오래된 기도야.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짧은 글을 남겼다. 사랑은 끝이 아니었다. 사랑은 길이었다. 다만 그 길은 맨발로 걸어야 한다. 새봄이 오자 하은이 준비한 공간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정식 명칭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마음방이라고 불렀다. 그곳에는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의 이혼을 겪은 청소년, 삶에 지쳐버린 어른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다녀갔다. 하은은 이들을 상담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다. 그저 함께 앉아주는 일을 했다. 하루에 한 번 명상 시간은 있었고 누구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때로는 연부를 들려주었고 때로는 차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 공간에서 자신이 배운 모든 수행의 방식을 세상 속에 풀어냈다. 출가자가 아니어도 절이 아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자비가 흐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정우는 자신의 회사 일을 줄이고 일주일에 3번은 그곳을 도왔다.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하고 책을 읽고 운동을 가르쳤다. 아라는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마음방의 막내로서 손님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는 역할을 맡았다. 모든 것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음방을 찾던 한 중학생 소녀,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말없이 구석에 앉아 있었다. 하은은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었니, 민서야?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만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날 명상 시간 동안 민서는 엎드린 채 울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 울음을 막지 않았고 하은은 다가가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다음 날 민서는 마음방에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여기가 민서가 다녔던 그 공간 맞습니까?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서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 민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어젯밤에. 순간 하은의 심장은 멈춘 듯했다. 핏기가 사라진 손을 꽉 쥐며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정우가 급히 달려왔고 하은은 입을 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민서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하은은 그 침묵조차 자비로 감싸려 했던 자신을 돌아보았다. 며칠 후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민서의 죽음과 함께 마음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전직 스님이 아이들을 상담. 정식 허가도 없이 심리치료 흉내낸 곳. 무책임한 감정 위로가 결국 한 아이를 죽음으로 몰았다. 댓글은 맹렬했다. 비난은 하은의 삶 전체를 향했다. 그녀가 절을 떠났다는 사실, 정우와 함께 살고 있다는 루머, 아라와의 관계까지 왜곡된 이야기들이 덧붙여졌다. 하은은 침묵했다. 다시 반박하거나 해명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문을 열고 그 자리에 앉았다. 아무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나타난 날도 있었다. 정우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만둘래요? 지금이라면 아무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건 어쩌면 오만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왔던 이유는 적어도 여기에선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져도 제가 지켜야 할 자리는 여기에 있어요. 이건 더 이상 제 선택이 아니에요. 제 업이기도 하니까요. 며칠 후 민서의 어머니가 마음방을 찾았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은 말라 있었다. 정우는 긴장했지만 하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민서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 아이는 더 일찍 떠났을지도 몰라요. 여기가 유일한 안식처였다고 했어요. 그 말 며칠 전에야 찾은 노트에서 봤어요.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간만에 법구경을 꺼냈다. 책장을 넘기며
한 구절에서 멈췄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 자비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는 마음이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러면 짊어지는 아픔조차 이 길의 일부겠지요. 며칠 후 마음방에는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머니 손을 잡은 어린아이,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청년, 눈물을 흘리며 인사하는 중년의 여성. 하은은 알았다. 마음방은 완벽한 공간이 아니며 자신 역시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유일하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장소였다는 것. 그녀는 조용히 연부를 읊조렸다. 나무 관세음보살. 봄이 지나 여름이 오자 마음방에는 수국이 피기 시작했다. 아라가 정성껏 물을 주던 화분 속에서 조용히 피어난 보랏빛 수국은 예전 궁룡사 뒤뜰에서 피던 그 꽃을 떠올리게 했다. 하은은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차를 내렸다. 차를 내리고 명상을 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하루하루는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 속엔 무언가 깊은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민서의 죽음 이후 그녀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했다. 자신이 이 길을 왜 선택했는지, 왜 떠났고, 왜 돌아왔는지, 그리고 결국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우는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이전처럼 다정했고 조용했으며 그녀가 대답하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언젠가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설 것임을. 어느 날 저녁, 아라가 잠든 뒤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그의 말은 다시 한번 그녀를 멈추게 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거나 감정에 기대지 않았다. 단지 담담하게 묻고 있었다.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냐고. 하은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멀리 번지는 빗줄기를 따라가고 있었다. 정우 씨, 전 여전히 두려워요. 뭐가요? 제가 사랑을 선택하면서 자비를 잃게 될까 봐요. 제 감정이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들까 봐요. 그리고 그 감정조차 언젠가 식어버릴까 봐.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감정은 지치고 우리는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건 그 틀림조차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 말에 하은은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인연은 고통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 고통을 껴안는 것이 진짜 인연이다. 며칠 후 그녀는 정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결혼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이름이 필요하지 않은 관계로 남고 싶어요. 정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말이면 충분해요.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 않았다. 서로의 집을 따로 두었고 주말에는 함께, 평일에는 각자의 삶을 살았다. 아라는 두 집을 오가며 자랐고 하은의 공간에서는 명상을 배우고 정우의 공간에서는 농구를 했다. 아라는 성장하며 자주 이렇게 말했다. 나는 두 개의 집이 있어. 하나는 마음이 자라는 집, 하나는 몸이 튼튼해지는 집. 그리고 하은은 그런 아라를 보며 속으로 기도했다. 너는 어느 쪽도 닮지 말고 둘 다 넘어서는 사람이 되기를. 세월이 흘러 하은은 중년이 되었다. 마음방은 여전히 존재했고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아 작은 재단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출가자도 재가자도 아닌 경계의 자리에. 그러던 어느 날 TV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마음방을 취재하러 왔다. 하은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정우의 권유로 인터뷰에 응했다. 기자는 물었다. 하은 선생님께 자비란 무엇인가요? 하은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자비는 누군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앉아주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울 때 옆에서 침묵으로 머무는 것. 그게 제가 배운 가장 깊은 자비예요. 방송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시 사회적으로 조명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떤 이들은 감동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단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번엔 그녀도 그 모든 반응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인연은 평가가 아니라
선택의 연속이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고 매일 아침 다시 그 자리에 앉았다. 어느 봄날, 이제는 고등학생이 된 아라가 작은 노트를 건넸다. 그 안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내 옆에 조용히 앉아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날부터 살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나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하은은 그 글을 읽고 눈을 감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무언가가 올라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다. 나는 누군가의 스님이었고, 누군가의 이모였으며, 한 사람의 동반자였다. 그리고 지금은 그 모두를 벗고 단지 하은으로 존재한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았다. 자비는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일이었다.